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금요일이네요. 네.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땡스 가드 이츠 프라이데이입니다. 사실 주가가 또 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주가가 싸졌을 때 막 많이 걱정들도 하셨지만 이번에 뭐 계엄 사태도 넘기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됐다고 우리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이번에 지나고 보니까 그죠? 참 좋은 매수 찬스였고 그래서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서 참 좋습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보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못 사셨거나 내가 생각한 것만큼 물량을 못 채우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게 현금을 들고 있는 뭐 2배, 3배 신용 해가지고 내가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 포지션만 아니면 이런 조정이 얼마나 기분 좋은 조정인 걸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하재민 님이 최슬리 덕분에 수익이 날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70점짜리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최슬리 덕분에 80에서 90점 투자자가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열공하겠습니다. 김미아 님이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조정을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노지영 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이양 님이 오늘 박승구 매니저의 스페셜 리포트 영상 보고 왔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엄지척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아들만 둘이라서 성구 매니저 보면 엄마 마음이 들어요. 대견하고 멋진 청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무쌍한 시장, 더욱 변동성이 심한 시장, 리뷰할 게 너무 많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2배, 3배짜리 그죠? 말씀 많이 들었었지만 그 3배짜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돈이 녹아납니다. 2배짜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결국은 돈을 잃게 되는 투자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결국은 벌게 되는 투자를 꾸준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노영현 아우님이 3년 전 매수한 주식이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왔는데 대형 승용차 한 대 금액인데 대형 승용차면 이 제네시스 기준으로 한 8천이다 그죠? 손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서 존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어떤 주식인가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손절해야 되는 주식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그 회사의 주가 패턴과 그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그 산업의 특징들 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오는데 라고 하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냅두시면 되고 그 산업 내에 있어서 경쟁력이 계속 뒤처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절하고 다른 거 사는 게 맞고요.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한 분이 하셨어요. 피노치오님, 피노치오 린 님이신데 자, 전문의 코비드 이후 전문의 방송 빼먹지 않고 보는 팬입니다. 근데 전문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미국 주식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를 거 기가 막히게 잘 맞추시는데 2월달 중순 조정 올 걸 아셨는데 왜 싹 다 팔고 조정 때 새로 싹 다 사고 그렇게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결국은 예상한 대로 빠질 때가 있고 그죠? 또 안 빠질 때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보름에서 일찍 빠질 때도 있고요. 작년처럼. 그러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번 조정장에서도 뭐 국내 주식으로 따지면 파마리서치나 이번에 조선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장하고 상관없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결국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빠질 때도 있고요. 지난 계엄 사태처럼 결국 좋은 주식도 확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 주식을 빵으로 만들었다가 또 채웠다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거래 비용이. 그렇게 사고 팔고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표창 줘야 돼요.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0.18%, 예전에는 이게 거래세가 0.3%였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올해부터 0.15인가 떨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증권사 수수료, 그죠? 그래서 이 사고 팔고를 너무 잦게 하면 그러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데 생각한 것만큼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졌을 때 또 과감하게 거의 저점에서 또 딱 사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는 건 피했는데 다시 언제 사냐면 돌아서는 거 확인하면서 결국은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조금 싸게 다시 사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그림인데 올해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국도 올해 결국은 플러스로 끝날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올해 2800에서 900 갈 건데 그러면 우상향하는 트렌드에서 나오는 이 일시적인 조정에는 주식을 다 파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조정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한 것만큼 얼마나 빠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전체적인 그림이 우상향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자산 배분을 너무 과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 배분을 과격하게 해야 되는 거는 21년도 3150에서 저희가 주식 다 날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좀 더 가는 주식들 있었어요. 다 날리고 나서도 네이버 카카오 그때 7월 언저리에 네이버 카카오 더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도 나머지 다른 대형주가 빠졌었으니까요. 저거는 놔뒀다가 팔 거 이런 후회 안 합니다. 전체 지수 레벨이 너무 높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싹 다 날리는 거고 2월 조정받고 3월 중순부터 어째 올라갈 건데 하면서 2월 달에 또 확 빨았다가 또 3월 중순에 또 확 샀다가 미국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은 매매 비용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 속에 나오는 단기 조정에 대한 얘기를 왜 방송에서 얘기하냐면요. 주식 못 채운 분들 사시라고. 못 채운 분들. 예. 작년 7월 달에도 앞으로 8, 9, 10월 달에 조정이 나오니까 그때도 미국 주식 8, 9, 10월 요 사이에 조정 나올 때 샀어요. 그때 엔비디아 같은 거 90불까지 빠졌었잖아요. 조금 단기 과열이다 싶을 때 여기서는 쫓아 사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 사세요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김 작가 나가서도 12월 달에 테슬라 막 440, 460인데 막 거기서 테슬라 뭐 3년, 4년 뒤에 1조 달러 갈 거니까 그 얘기도 제가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지 말고 2월 달에 사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주식 못 채운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점심 약속이랑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업로드가 늦어 가지고요. 자, 빠르게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좀 재미난 기사를 가져왔어요. 졸업식과 이삿날 왜 우린 자연스럽게 짜장면 생각이 날까? 네. 자, 이제 3월 초에
우리 조 차장도 이사를 한다 그러고 주변에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좋아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게 된 짜장면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졸업과 이사의 달,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음식이다. 바로 짜장면이다. 소설가 황석역은 누군가 말하기를 짜장면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야 어른이 된다는데, 우리 또래치고 짜장면에 대한 추억이 없는 이가 없다고 썼다. 졸업식이 끝난 뒤 꽃다발을 받아들고 온 가족과 중국집으로 가 짜장면을 먹는 것은 한국의 가장 전형적인 졸업식 풍경이었다. 언제부터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되었을까? 언제부터인가 이 짜장면에 대한 표기를 그저 자장면으로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이 바로 밑에 나오네요. 2011년대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도 표준어로 인정이 됐다.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다 표준어로 한답니다. 짜장면이 1905년 인천 차이나타운의 공화춘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고요. 짜장면이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된 데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는데, 1950년대 6.25 전쟁 피해를 본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식품을 대량으로 원조받았고, 이 중에 70%가 밀이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족한 양곡보다 넘치는 밀가루 소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분식 장려 정책을 펼쳤고, 그 혜택을 받은 음식 중 하나가 짜장면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정부의 화교 재산권 제재로 무역할 수 없게 된 화교들이 음식점을 개업하며 중국집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주요 요인이었고, 저렴한 밀값과 한국인의 빨리빨리 성미에 맞는 철가방 배달을 등에 업은 짜장면은 서민의 대표 음식으로 빠르게 안착했고, 간편한 외식 메뉴로 오랜 시간 사랑받았다. 밑에 쭉 나오는데 7, 80년대부터 짜장면이 주목받은 이유가 하나는 빠른 회전율이다. 졸업식 날 식당에는 사람들이 몰리곤 했는데, 짜장면은 빠른 조리와 식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른 이유는 또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죠. 크게 이제 부담이 없는 가격이 또 메리트고 맛있잖아요. 또 저는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짜장면을 먹을 때보다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이 파스타 시켜 먹을 때 있잖아요. 물론 뭐 봉골레라든지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그런 파스타 맛있죠. 맛있는데 그 올리고 뭐 이런 파스타 종류도 있잖아요. 그게 먹으면서, 야, 이게 맛있는가 짜장면이 맛있는가, 서로 이제 다른 맛이긴 한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짜장면은 7,000원이면 먹는데, 야, 이거 무슨 이탈리안 파스타라고 해서 16,000원, 23,000원, 그쵸? 한 26,000원? 시금치 파스타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이런 걸 25,000원이랑 짜장면 시켜가지고 이제 공깃밥 하나 추가해가지고 남은 짜장 소스에다가 밥까지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짬뽕 국물하고 같이, 이거랑 파스타랑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성비를 워낙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 짜장면의 가격이 좀 저평가되고 파스타의 가격이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맨날 하는 게 밸류에이션 하는 거다 보니까요,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밸류에이션을 해봅니다. 지금 먹는 이 음식의 효용 가치가 이 가격에 적합한가, 그것도 이제 항상 저는 달러로 계산해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 번씩 우리 식사 값이 너무 쌉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한 번씩 댓글에서, 아니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 많이 올랐는데 뭐 그 여의도는 그렇게 싼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어제 저녁에 우리 조차장하고 북엇국 8,000원,
두 명 먹고 16,000원 계산하고 나오는데 제가 야, 이 북엇국을 이렇게 뜨끈하게 잘 먹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16,000원이면 사실 미국에서 $10 내고 세금에다가 팁 주면 그러면 한 거의 17,000원, 16,000원 되잖아요. 야, $10로 이렇게 참 맛있는 북엇국 두 그릇 딱 먹고 나오는 게 참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또 짜장면 얘기하다가 또 3,000% 빠졌네요. 그런데 요즘 졸업식에서 짜장면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44년째 수타 짜장면으로 유명한 맛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옛날에는 근처 학교 졸업식이 끝나면 학생들의 8, 90%가 왔는데 요즘은 전혀 아니다 하면서 코로나 등으로 모습을 갖춘 졸업식 특수화, 가격 상승, 외식 메뉴 다양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짜장면은 서민 물가의 척도가 되는 음식인데 서민과 가까울 뿐 아니라 농축 해산물 등 다양한 원재료가 들어가서 물가 변동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자, 2014년 12월에 4,500원이던 서울 지역 짜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딱 10년이 지난 작년 연말 7,423원으로 65% 상승을 했는데 서울 외식 메뉴 가격 중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메뉴죠.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다양한 대체제들이 등장한 가운데 유일무이한 서민 대표 외식 메뉴에 자리를 잃은 짜장면은 점점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졸업식을 대표하는 음식을 물으면 대부분 짜장면을 떠올린다. 이는 왜일까? 이미 대명사가 된 졸업식 짜장면의 위치 때문이다. 문화가 바뀌고 가격이 올라도 짜장면에 담긴 추억은 견고하다. AI 거품론 잠재웠지만 엔비디아 앞에는 두 개의 복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온 엔비디아가 AI 거품론을 잠재웠고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인데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고속 질주는 어려울 수 있다. 가팔랐던 성장세가 둔화한 조짐이 뚜렷해졌기 때문이고 엔비디아는 지난 4분기 393억 3,100만 달러 요 실적 발표한 어제 내용이죠. 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늘었어요. 시장 조사 업체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보다 3.3% 높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84가 아니라 0.89 나왔습니다. 그죠? 다 매출하고 이익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항상 컨센서스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컨센서스를 비트했잖아요. 비트했는데 왜 제가 그저께 웜의 신박하고 신차 분석에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나와도 실적 나오고 나서 위로 빵 치고 가는 거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죠? 3월 초까지 시장 조정의 가능성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 나와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숲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죠? 지금 숲은 조정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가 여기 과연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견인한 게 AI 반도체인데 GPU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3% 급증했고 그죠? 전체 매출의 91%입니다. 1년 전에 83, 2년 전에 60에서 이 AI GPU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60, 83, 이번에 93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자, 효자는 지난해 초에 공개했던 차세대 AI 반도체 이 블랙웰이었죠.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 블랙웰 매출이 110억 달러였다고 밝혔는데요. 17조? 네, 15조에서 한 16조 정도 된다 그죠? 젠슨 왕은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은 가장 빠르게 판매량이 성장한 제품인데 블랙웰 매출은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주도를 했고 반면 기존 주력 제품인 이 GPU 부문 매출은 블랙웰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제이콥 본 이마게터
이마케터, 기술 애널리스트는 이번 실적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고요. 기대 이상의 엔비디아 실적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반가운 소식인데 AI 칩에 들어가는 최첨단 HBM의 대다수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고 있었다. 블랙웰 GPU에 탑재되는 HBM은 현재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 중이고요. 전자는 오는 2분기부터 본격 납품을 추진한다고 했죠. 네, 요거는 제가 좀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향후 목표도 높게 세웠는데 이날 1분기 25년 2에서 4월 매출 전망치 이 가이던스가 중요했는데 그죠? 매출은 430억 달러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고요. 하반기에는 블랙웰보다 성능을 개성한 블랙웰 울트라를 출시해서 AI 칩 패권을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블랙웰 울트라에는 HBM3E 12단 제품이 탑재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 압력 요인도 곳곳에 있는데 엔비디아 4분기 매출 성장률은 78%는 지난 7개 분기 중 가장 낮다. 이분이 제 방송을 보시나 봅니다. 중앙 이우림 기자님이시네. 네. 제가 왜 엔비디아 주가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9시 40분에 환경 출발 정시에서 요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작년 1분기에 매출 성장률이 262%였거든요. 자 2분기 122, 3분기에 94, 그리고 4분기에 78. 네, 매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78%도 대단하긴 한데 가파르게 이래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발표 이후 고가의 엔비디아 칩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향후 지켜봐야 할 포인트고 블랙웰 같은 고가의 칩 위주로 그동안에는 팔았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이 지금보다 더 격화될 경우도 문제인데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텐센트,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요 H20 주문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하기 전에 미리 지금 재고 확보죠. 네, 이걸 갖다가 리스토킹 네, 미리 이렇게 땡겨 놓는 재고를 쌓아두는 미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중국발 수요는 급격히 꺾일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량과 유형을 더욱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젠슨왕은 4분기 중국 매출은 직전 분기와 비슷했지만 수출 규제 이후에는 절반가량으로 줄었다라고 하면서 중국 매출 많이 줄었어요 라고 미국 정부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미리 땡겨 놓는 물량이 많았다면 이번 실적 발표가 11월, 12월, 1월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에 최대한 많이 땡겨놔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 매출 성장률도 그렇고 가이던스가 좀 낮거든요. 특히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 이번에 작년 요맘때 78%였거든요. 매출 총 이익률이. 그게 75, 73 뚝뚝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71.5 정도까지 될 거다. 70에서 70.5에서 71.5 그렇게 매출 총 이익률도 계속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매출 성장률이 50% 이렇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모르죠. 이번 2분기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매출 성장률이 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는 이번에도 90불을 또 한번 보고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은 밴드 설정을 해놓고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밸류에이션 트레이딩 구간에
들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작년 제가 3분기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매출 증가율하고 영업이익률이 피크아웃 쳤다는 거죠. 피크아웃 치고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초연결 시대에 트럼프 리더십 지속 가능한가? 트럼프 스톰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국가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리더십이 얼마나 성공할지에 생각이 미친다. 남의 나라 리더십 걱정할 때가 아니지만 그 충격을 직격으로 받는 세상인지라 남의 일도 아니다. 트럼프의 재입성과 함께 백악관 오벌 오피스의 장식도 화제였다. 백악관 컬렉션 가운데 무엇을 어디에 놓는가에서 세주인의 통치 철학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래요? 백악관 컬렉션의 초상화, 예술품, 도자기, 조각, 가구. 자, 바이든 대통령 때 벽난로 위에 걸었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는 트럼프 일기 때처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 교체가 됐네요. 2월 6일 신자유주의의 기수였던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생일에는 레이건 초상화로 바꿔놨고요.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 흉상은 결단의 책상, 현재는 도색을 위해 CEO 책상으로 임시 교체, 결단의 책상 주변에 놓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 벽난로 위에, 여기가 이제 가장 한가운데,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요 가운데다가 걸어 놓나 봅니다. 여기에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바이든 정부 때는 아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내보냈던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는 4년 만에 돌아왔고요. 일기 취임사부터 나의 영웅이라 했던 잭슨은 반기득권 정치의 포퓰리스트이자 재산권 기반 투표제를 폐지한 보통 사람의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중심제를 강화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편 그는 1830년 인디언 강제 이주법으로 원주민 수만 명을 눈물의 길로 내몰았고 수천 명을 길에서 죽게 하였다. 은행권과 미디어와는 부패한 기득권의 도구라며 대치됐고, 관료사회는 부패 집단으로 몰아 관직은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전리품이라며 스포일스 시스템을 도입했고, 실제로는 충성도 위주의 측근, 임명 등 정실 인사로 당파주의, 정치보복, 부패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는 암살 저격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 저희 예전에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러다가 잭슨 된다. 야, 잘못하면 잭슨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보통은 이제 또 속으로, 야, 그러다가 완전 깨구리 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팀장님은, 야, 잘못하면 잭슨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잭슨 된다가 여기서 유래한 건가? 방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암살 저격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네요. 다음에 그 형님 만나 뵈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잭슨 된다라고 했는지. 트럼프는 2기 취임사에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예찬을 했고요. 알래스카의 디날리 산을 위대한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의 이름으로 복원할 것이고, 파나마 운하 건설을 준비한 맥킨리를 관세와 재능으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 타고난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공화당의 맥킨리는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의 전기시대를 열던 때 1896년 대선에서 산업계 거물 JP 모건, 록펠러, 카네기 등의 사상 최대 선거 자금과 언론 광고, 조직적 캠페인으로 민주당의 친노동계 후보를 이겼고요. 이것이 기업과 정치가 결합한 미국의 현대적 대선 운동의 시작이었다. 맥킨리는
관세 장벽의 보호무역과 기업 친화적 정책을 폈고 1898년 스페인 미국 전쟁 승리로 필리핀, 구암, 푸에르토리코 등을 병합했고요. 1900년 재선에 성공하나 이듬해 암살당하고 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리더십 평가는 시사적인데 2000년 월스트리트저널이 교수 1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1위는 워싱턴, 2위 링컨, 3위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렇게 1, 2, 3등이군요. 21년 CSPAN이 역사가 등 142명에게 물은 결과는 1위가 링컨이고 2위가 워싱턴이고 3등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분열적이고 최하위 대통령이 트럼프와 잭슨이었다네요. 2024년도에.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세월 따라 평가기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처럼 18세기부터 3인이 부동의 체성이라는 사실은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 리더십의 덕목이 불변임을 말해주는데 워싱턴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링컨은 극단적 분열로부터 통합, 그리고 루즈벨트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관리.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 4번 하신 분 아닌가요? 위기관리로 경제, 외교, 사회 통합에서의 비전과 도덕적 권위로 불멸의 존재가 됐을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신팽창주의가 국제 질서를 위험하고 있다. 정부 효율부의 과격 조치 등으로 헌법의 위기라는 소리도 들리고 2024년 대선에서 사상 최대로 후원한 머스크는 도치 수장이 되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앞세워서 연방정부 지출 30%, 네,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미국 시장의 조정은 요거 때문이죠. 연방 지출 30% 2조 달러 절감에 나섭니다. 우리가 뭐 기업의 밸류에이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22년도에 넷플릭스 한 78% 빠지고 메타도 비슷하게 빠지고 그죠? 엔비디아 70% 빠지고 테슬라도 한 70% 빠지고 그 좋은 주식들 그렇게 박살 뭐 팔란티어도 한 80%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텀업만 해가지고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산시장의 유동성 수도꼭지가 지금 뜨거운 물을 틀고 있는지 찬물을 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왕이면 따뜻한 물 나왔을 때 목욕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조 달러 절감. 2조 달러면 거의 3천조예요. 3천조.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일시적인 유동성 스퀴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채 발행까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 또 주가 조정에 또 좀 있으면 이제 미국 시장 진짜 본격적인 하락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공익과 사익의 상충이라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 선임 고문으로 직함이 바뀌었고 거대 기술기업이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는 테크노 봉건주의의 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네. 트럼프의 19세기식 영토 확장과 미국 우선주의를 경제, 군사, 외교, 패권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과학기술 혁명과 디지털 경제로 초연결된 거대 공동체로 진화했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너무 크고 빈부격차와 갈등도 심한데 각 강국의 패권주의는 글로벌 무역전쟁, 지정학적 갈등, 정치적 리스크를 심화해 모두가 글로벌 위기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공공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리더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무엇이든 협상 가능하다나
트럼프 대통령, 그의 협상의 미학을 기대한다. 네. 옛날에 환경부 장관도 하셨군요. 카이스트 이사장님이십니다. 예, 또 재밌는 칼럼입니다. 박한슬의 숫자 읽기. 북극 항로라는 잿빛 환상. 몇 달 전 덴마크 왕실이 문장 교체 소식을 알렸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드러내자 왕실 문장에서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북극곰의 크기를 부쩍 키워버리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국내에서는 그중 북극 항로의 가능성에 더 이목이 쏠렸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감소 혹은 쇠빙선을 이용한 적극적인 항로 개척을 통해서 북극해를 이용하는 단축 항로가 열리면 물류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일까? 해상 운송은 크게 광물이나 곡물 같은 이 벌크 카고라고 하는 벌크 화물을 실어 나르는 벌크 해운과 주로 완제품을 컨테이너에 담아 운반하는 이 컨테이너 해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벌크 화물이 80에서 85%로 압도적으로 벌크가 더 많네요. 그런데 이들 벌크 화물이 이동하는 경로는 주로 남북 항로를 따르는데, 적도 부근이나 남반구에 있는 자원이 북반구의 선진국과 제조기지로 이동하고 거기서 완제품으로 가공된 다음 컨테이너에 담겨서 세계 각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즉 해운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벌크 화물은 애초 북극을 지나지 않는다. 이 표가 있네요. 23년 세계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입니다. 아시아 유럽 남방 항로, 그리고 태평양 횡단 항로, 대서양 횡단 항로, 그리고 영내 운송, 영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이제 크게 아시아, 유럽, 태평양, 대서양. 그렇군요. 컨테이너 해운을 뜯어봐도 마찬가지인데 23년 기존 약 1억 6천만 개의 컨테이너가 세계 바다를 이동했는데 그중 64%는 영내 운송 혹은 비주류 항로를 통해 비교적 이 짧은 거리를 이동을 했고요. 전체 컨테이너 화물 중 14%가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로 유럽으로 도달하는 남방 항로 물량이고, 북극해가 열린다고 한들 전체 해운의 2.8%가 북극 항로의 최대치인데, 영내 이송을 위한 환적 등의 인프라를 고려하면 그마저도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항로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탐낸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테다. 현재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해운 물류를 유지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까지 이르는 해로는 미국으로의 물류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러게요. 그러니 세계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축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는 남방항로 보호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큰데, 게다가 해당 권역에서 미 해군력이 증발하면 애가 타는 건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이다. 그들이 북극항로라는 대안적 경로를 강제로 고를 수밖에 없어지면 그 이익은 북극항로 관문이 될 그린란드를 틀어진 미국이 누리게 된다. 나가는 비용은 줄이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트럼프식 통치와 결이 잘 맞는다. 아직은 추측뿐이 음모론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대가로 히토류 광물 자원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새로운 미국에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나는 북극 항로에 대한 트럼프의 열망이 꽤 두렵게 느껴진다. 약사시면서 작가분이신데 항상 보면 이 칼럼을 읽다 보면 와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전혀 몰랐네요. 그동안에 참 조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운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이 벌크가 전체적으로 8에서 85%, 80에서 85 압도적으로 벌크 화물이 그냥 이런 컨테이너보다 훨씬 많았군요. 네, 오늘 이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성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모나리자는 왜 유명해졌나 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게
모나리자 그림이 사용 가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술적 가치가 이제 높은 건데, 그런데 아무리 예술적 가치를 따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 유명해졌는지 그런 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 섰다. 루브르 박물관의 대대적인 개보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인데, 그 계획의 하나가 모나리자만을 위한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해서 이 작품만 볼 관람객은 별도의 티켓으로 메인 박물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만큼 오직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자, 프랑스 한 기업인이 2020년에 프랑스 정부가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나리자를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한 적이 있고요. 이때 모나리자 가격으로 무려 500억 유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75조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1%가 넘는 액수이고, 그는 모나리자의 엄청난 관광 수입 효과를 생각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로지 이 그림을 보기 위해 파리를 방문하며 각 관광객이 머무는 동안 평균 1,500유로, 한 225만 원을 쓰니까 모나리자는 매년 한 30억 유로, 4조 5천억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항상 안정적으로 4조 5천억을 벌어들이니까, 그럼 뭐 PER 10배가 아니라 20배 정도는 줘도 되잖아요. 20배 주면 90조네요. 90조. 자, 이 계산이 논리 비약적이라는 반박도 많은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에는 토를 다는 이유가 없고요. 20세기부터 미디어의 발달로 유명함과 경제적 수익의 관계는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데, 일찍이 1971년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날수록 이 어텐션, 주목 혹은 관심은 희귀한 자원이 된다고 했다. 그러겠네요. 옛날에는 우리가 미디어가 라디오일 때는 라디오 여러 개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TV가 나왔을 때는 TV 9시 뉴스는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미디어가 협속할 때는 그것만 보는데, 미디어 발달로 정보가 넘쳐나니까 이렇게 주목을 확 끌 수 있는 부분이, 어텐션이 희귀한 자원이 된다. 그러네요. 또 1997년 언론이 마이클 골드허브는 새로운 경제의 통화는 돈이 아니라 어텐션이다. 야, 오늘 이 신문 기사 읽으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scarcity, 레어한 거, 희귀한 거, 제가 코어 에셋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투자해야 되는데, 코어 에셋의 핵심 자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희귀하다고 했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희귀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이 가치가 그게 희귀한 자원이 되고 있군요. 희귀 자원인 주목을 많이 받을수록, 즉 유명할수록 경제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고, 21세기에는 이것이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에 비례한 수익으로 공식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게요. 요즘 이 경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다들 좀 아시겠지만, 그 경제 유튜브 플랫폼이 그러면 왜 저렇게 좀 안 좋을까? 왜 조회수가 떨어질까? 그거는 희귀한 컨텐츠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방송 시간을 늘리게 되면 이 scarcity, 희귀성이 떨어지게 되죠. 희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희소한 컨텐츠를 가진 분들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방송 시간을 늘리면 아무래도
약간 스팸성 그런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게 됩니다. 그죠? 안 보게 되면 우리가 스팸 메일 안 열어보듯이 그러면 안 보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어그로를 끌어야 되잖아요. 어그로를 끌면서 반드시 뭐 이런 거 어그로 끄는 썸네일을 또 막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와보고 또 실망하죠. 네, 희소한 컨텐츠인가 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에이 뭐야 어그로였네. 자, 희귀자원이 주목을 받을수록 뭐 유명하게 되고, 자 또한 건축가 겸 경제학자 게오르크 프랑크는 주목도나 유명함이 자본의 속성을 지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루브르에서 별도의 전시실을 갖게 돼 모나리자야말로 이런 유명함의 승자 독식 현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모나리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한가? 사실 모나리자가 지금처럼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20세기부터라고 하고요. 그 전에 시시한 그림으로 취급받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레오나르도는 생전에 이미 잘 나가는 화가이자 공학자였고, 특히 그가 인물을 표현할 때 쓰는 스푸마토 기법은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스푸마토는 연기 같은 느낌, 연기죠, 연기. 연기 같은이라는 뜻으로 색채와 명암의 경계를 흐릿하고 미묘하게 처리해서 입체감을 살리면서 부드럽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기법이라고 하네요. 스푸마토. 스푸마토. 이 이름 괜찮네요. 스푸마토. 모나리자는 그런 스푸마토 기법을 특히 잘 활용해 인물의 신비로운 미소를 빚어내서 찬사를 받았고요. 하지만 오늘날처럼 독보적으로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레오나르도는 1517년 초청을 받아서 프랑스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1506년까지 작업하다가 미완성으로 두었던 이 모나리자를 들고 갔고 프랑스에서 완성한 후에 1519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왕은 모나리자를 물려받은 레오나르도의 제자에게서 그림을 구입했고요. 이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나리자를 비롯한 왕실 소장 예술품은 모두 국민 소유가 됐고요. 이후 왕궁에서 공공박물관으로 변모한 루브르에서 1797년부터 전시되기 시작했네요.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면서 모나리자의 명성이 더 높아졌는데, 그러나 이때까지도 탁월한 초상화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1913년 절도범에게서 되찾은 모나리자를 검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관계자들. 한번 절도가 됐었나 봅니다. 모나리자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만든 것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도난 사건인데요. 1911년 8월 어느 날 루브르의 학예사들은 모나리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당시에는 작품을 벽에 고정하지 않았고 연구나 보존 처리를 위해서 학예사가 신고 없이 떼어갔다가 또 돌려놓는 일도 많아서 없어지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도난당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보안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면 루브르에서 자잘한 유물을 훔쳐가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년 후에 모나리자 훔친 진범이 붙잡혔고요. 그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루브르에 인부로 일하던 빈센초 페루자였고, 그는 모나리자를 2년 동안 자기 방에 숨기고 있다가 이탈리아의 대표 미술관이 우피치에 팔려고 했지만 미술관의 신고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우피치는 모나리자를 루브르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페루자는 재판 과정에서 이탈리아인이 그린 그림이니 고국에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해서 훔쳤다고 하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나리자는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소유가 된 것이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족 감정이 이성을 누르는 경우가 많았고, 덕분에 페루자는 이탈리아에서는 애국 영웅 대접을 받으며 징역 7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모나리자의 실종과 회수를 둘러싼 이 모든 일이 언론에
특필이 됐고 사건 자체도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데다가 20세기 초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에 모여있던 전위 예술가들이 모나리자를 작품의 소재로 삼기 시작했고 병기를 작품으로 내놓아 악명을 떨친 이 마르셀 듀샹이 1919년 모나리자 프린트에다가 코수염을 그리고 외설적인 어구를 넣은 작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살바도르 달리 등 여러 작가가 모나리자 패러디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의 뒤를 이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등극한 미국에서 1963년 모나리자 특별전이 열려서 160만 명 구름 관중을 모으고 팝아트의 제왕 앤디 워홀 등이 모나리자 패러디를 제작하면서 모나리자는 더욱더 또 유명해졌고 한마디로 모나리자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된 데는 그림 자체에 뛰어난 작품성도 있지만 운빨이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도난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 여기에 영감받은 미술가들이 패러디를 생산해낸 것.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문화예술의 중심지에서 벌어진 것은 운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프랑크가 말한 대로 유명함은 자본의 속성을 지닌다. 돈이 일단 축적이 되면 불리기가 쉬운 것처럼 유명해지면 더욱 유명해지기 쉽다. 모나리자는 훌륭한 작품이지만 사실 그만큼 훌륭한데 유명하지 않은 작품도 많다. 그러니 우리는 미술이든 문학이든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유명함의 편견에 너무 갇히지 않을 필요가 있다. 제가 루블 박물관을 유럽 배낭여행 때 1990년 7월에 가봤었거든요. 딱 요 사진처럼 저 멀리서 보면서 봐도 뭐 작품성, 예술성 뭐 이런 거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예술적인 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유명하니까 이렇게 막 멀리서 보고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그때는 사진 촬영 금지여서 사진은 아마 못 찍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이 플래시가 뭐 그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 1990년이니까 32년, 35년 전이네요. 아무튼 여기서 주목, 어텐션은 희귀한 자원이 된다. 자, 지금 증시 내가 본 것 중 가장 위험, 미국 헤지펀드 거물의 경고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한 2주 동안.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중 한 명이 폴 싱어,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창립자가 오늘날 주식시장의 상황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셨군요. 싱어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니콜라이 탕겐 CEO와 인터뷰에서 레버리지는 점점 쌓이고 있고 위험 감수도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고 했고요. 이런 상황은 정부에도 적용이 되는데 유럽, 일본, 스위스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행된 것은 정말 놀랍다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로금리 정책이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잠깐만요. 이게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이 언제적 기사죠 이게? 2025년 2월 28일 맞는데 미국 제로금리 10년째? 일단 더 읽어볼게요. 폴 싱어가 CEO로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행동주의 투자의 선구자로 꼽힌다. 이날 인터뷰에서 싱어는 언제 인터뷰예요? 26일인데 2월 26일. 이날 인터뷰에서 싱어는 1974년 그리고 1987년 요때 블랙먼데이 있었고 요때는 1차 오일 쇼크 때문에 주가 한 50% 박살났을 때죠. 1987년에는 주가가 한 35%, 지수가 35% 빠졌었습니다. 300에서 200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2008년, 요 2008년도에도 한 50% 빠졌죠. 같은 역사적인 폭락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의 안이함을 지적을 했고요. 그는 마지막 주요 시장 이벤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항상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고 다시는 약세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게 됐는데
정부나 연방준비제도 이 패드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또한 빅테크의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나타났는데 AI는 사용자에게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AI가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용되겠지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고요. 트럼프 정부의 가상화폐 수용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는데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기뻐하지 않는다. 예, 요거 중요한 얘기죠. 가상화폐 수용 정책.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국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기뻐하지 않는데 그들은 대안을 원한다면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모든 남용을 안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이 달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지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패권을 쥐려고 그 다른 모든 이벤트들이 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닌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정부 위에 연준이 있고 연준 위에 사실 이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쥐고 있는 큰 빅브라더 같은 존재, 소위 말해서 로스차일드 같은 존재가 저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요 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숭응빙의 화폐 전쟁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소설처럼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 화폐 전쟁을 보면서 이 로스차일드에 대한 존재를 아셔야 이 자산 가격의 이 변동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퍼즐이 좀 맞춰집니다. 다 읽었네요. 네,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시장은 좀 혼란스럽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이 있으니까요. 주식은 제가 오늘 좀 이런 기사도 쭉 읽어드린 이유가 아까 모나리자 등등 주가의 변동성에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인문학 공부 이런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